물건이 정말 꽉 차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서 한참을 제가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 너무 답답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우울감에 많이 시달렸던 그런 인생의 암흑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놔야겠다. 그래서 침대를 없앴어요. 책상도 없앴어요. 정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쇼핑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부티와 사치는 다르다. 사람 망치고 좋은 기운 쫓아내는 물건이 있다. 스트레스 풀 때는 이걸 사라. 인생에서 지워야 할 친구는 이런 사람이다. 진심에도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해주는 사람도 없죠. 오늘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 심리를 정말 마이크로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를 따라다니는 걱정과 불안, 이걸 정말 속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심리 에세이 작가시죠. 남인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하와이 데저텍 구독자님들께 간단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데저텍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론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낭비, 물건 정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쇼핑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쇼핑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쇼핑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잘게 잘라서 쪼개서 이거를 돈으로 바꾸는 게 우리 직업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 돈이잖아요. 네. 그거하고 다른 물건이나 아니면 서비스하고 바꾸는 행위, 그게 바로 쇼핑이잖아요. 그런데 그 쇼핑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쇼핑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우리의 자아와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태도 같은 걸 다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과 가치관대로 다 쇼핑을 하고요. 그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쇼핑을 바꾸면 인생도 바뀐다. 왜냐면은 네. 쇼핑을 하는 그 태도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서 그 재화와 또 돈과 그리고 그거하고 바꾸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꿀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내 인생의 방향도 바꿔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반대로 쇼핑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쿠팡에서 한 달간 쇼핑한 목록을 쭉 보면 지금 나라는 사람의 관심사가, 나라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네, 예. 가능하죠. 네. 그리고 경험에 더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어떤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더 가치를 두느냐, 이것도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 쇼핑에 더 관심을 두는 편이에요. 경험 쇼핑, 물건 쇼핑.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행, 이것도 네. 네. 경험 쇼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강의를 듣는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지난번에 쓴 책을 사파를 제가 그렸거든요, 직접.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게 초등학교 때. 그때 그린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을 모셔서 그냥 과외로 그림을 배웠어요, 1년 동안. 정말 경험을 쇼핑한 거잖아요, 그것도. 네네. 제가 만약에 어디 학생들 사이에서 같이 배우겠어 하면서 학원을 등록을 했다면은 귀찮아, 오늘 너무 바쁜데 그냥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선생님을 모셔서 하면 오시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하기로 한 걸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런 거에 돈을 안 아낄 거야 라는 분야가 있으면은 원하는 대로의 삶에 다가가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작가님께서 부티 나는 것과 사치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티 나는 거 그리고 사치스러운 거, 이걸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티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부자처럼 보인다. 네. 이런 것을 줄여서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말뜻만으로는
정도는 생각을 해서 부티 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부자가 아닌데 부자 같아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많이들 성토를 하세요. 부티라는 얘기 들으면 벌써 거부감이 확 있는데 사실 이 부티라는 것은 어떤 스타일의 한 종류로 자리 잡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발렌시아가 같은 그런 명품 브랜드에서 정말 거지 같은 아이템이 말 그대로 이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지를 흉내낸 듯한 그런 디자인이나 아이템들이 꽤 나와요. 그런 아이템을 보면 정말 한 20년 동안 길에서 노숙한 듯한 그런 패션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저게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게 사치스럽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부티나는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티 난다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주 일상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생활이 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침대에서 뒹굴뒹굴 막 하나도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정말 못생기게 네. 그렇게 뒹굴뒹굴 한다든지 아니면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걸 우리가 부티 난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 부티 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이야기해야 할 때 가장 상위의 칭찬으로 들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게 꼭 저 사람이 돈이 있어 보여 이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부티 나 보이는 것 같아. 귀티 나 보여. 품이 있어 보여 라는 게 한 스타일의 종류인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미지가 보여지면은 내가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각의 동물이라서 조금 내가 보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 그런 이미지다 하면은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온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이상하게 부티가 안 난다. 이런 거는 혹시 어떤 것 때문이라고 작가님께서는 보시나요? 그 사람의 몸과 얼굴과 이런 것들이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것이기 쉽죠. 제가 일상에서 멀어지는 그런 것이 더 부티가 나 보인다고 했잖아요. 일상에서 멀다는 게 뭐냐면요. 몸을 관리를 해서 근육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바쁘고 생활에 치이는 사람들은 몸을 그렇게 못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거나 정말 그냥 1,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그런 몸에 걸치는 거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우리 쇼츠나 이런 쇼폼 콘텐츠에서 어떤 프로 모델이 그냥 이렇게 쓰레기 봉지 같은 걸로 옷을 만들어서 그 럭셔리 브랜드 그 컬렉션 흉내를 낸 이런 게 굉장히 인기를 끄는 그런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은요, 몸이 그냥 명품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자체가. 그 몸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나를 놓음으로써 만든 거라는 걸 우리는 시각적으로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얼굴과 몸과 이런 것들이 비일상적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귀티를 그리고 부티를 느끼는 거죠. 그 부티와 귀티 품위 이런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유에서 나와요. 이 여유라는 게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산다는 것의 의미거든요. 그게 반영되면은 태도건 외모건 또는 뭐 말하는 거건 움직이는 거건 다 사람이 좀 더 귀티가 나 보이고 부티가 나 보이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일찍 와서 이렇게 천천히 제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요. 근데 그런 태도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항상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허겁지겁 막 이렇게 맞춰서 한 5분쯤 늦어요. 5분이나 10분 이상 그 정도 늦고서 숨이 막 턱에 닿아서 땀을 막 흘리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굽신굽신 그러면서 허겁지겁 자리에 앉고 이런 게 일상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없어 보입니다. 지금 작가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기 계신 저희 PD님들과 왜 이렇게 작가님과 찔려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많으신가요? 굉장히 찔려하시는데 모두가 찔려하시는데 많이 익숙한 장면 갑자기 확 와닿는 느낌이 들고요. 결국은 돈을 써야 어쨌든 부티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안 쓰고도 부티가 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혹시 있을까요? 방금 제가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일상에서 조금 멀어지는 걸 흉내내면 돼요. 근데 그러면서 돈이 안 드는 건 뭘까?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 안 하는 거, 조금 여유 있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너무 뭐든지 조급하게 굴지 않는 거. 아, 뭐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일찍 움직여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게 모든 걸 다 좀 세팅해 놓는 이런 습관이 있으면은 사람이 왠지 여유 있어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어딘가 모르게 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티가 나 보이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여유 있어 보이는 태도, 이거를 몸에 들이면 돈이 안 들면서 어딘지 모르게 부티가 나고요. 그리고 뭐 비싼 옷이 아니라도 그 옷을 좀 잘 관리해서 입으시면은 그 옷 가격대가 달라 보여요. 다림질에 돈이 그렇게 들진 않거든요. 우리는 그 비일상성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돈 대신 시간을 조금 더 쓰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최저가를 온라인에서 찾아서 이제 많이들 시간을 들이시는데 이거 시간 낭비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름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한번 보시나요? 작가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한두 번 정도는 한번 치열하게 해봐라. 그것도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어디가 또 어떤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면은 더 1,000원이라도 싼 것인가, 이걸 검색을 하다 보면은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제가 한번 세탁 건조기와 세탁기를 같이 사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아세요? 그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한 층으로 이렇게 쌓아서 그걸 나란히 놓는데 모델이 맞아야만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헷갈리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세트로 파는 것도 어떤가 하고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한꺼번에 사면 더 싸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많이 사면은 할인을 해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같이 세트로 사는 게 똑같은 모델을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20-30만 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죠, 그거? 그게 그 정보의 값인 거예요. 아. 무언가 사람들이 머리 아파서 아 몰라 그냥 이거 맞는 거 세트로 살래. 조금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값을 치르는 거고요. 사실은 따로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는 사람은 그 30만 원 아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딱 결제하는 게 오히려 20-30만 원이 더 비싼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또 몇 년 전에 그 시즌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정보의 값이 이렇게 비싼 거구나. 근데 이걸 한번 체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을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검색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름의 프로세스가 생겨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그냥 웬만하면은 싸게 살 수 있어요. 조금만 그냥 검색을 해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낭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직장인 시절에 사회초년생 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부동산 투자 분양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아니 이렇게 온라인으로 무언가 물건을 살 때는 그렇게 리뷰도 보고 검색해보고 후기가 어떤지 실제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아니 이런 큰 돈 들어가는 땅에다 투자를 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임장조차 가보지 않고 아이고. 그냥 지인의 말만 듣고 그렇게 사서 사기를 당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의 내러티브가 시작이 되었죠.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그런 거를 한두 번 해보게 되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정보의 값이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이게 싸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한두 번 알게 되면 이제 그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될 테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물건을 산다거나 혹은 중요한 내 돈이 들어가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런 일종의 태도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의 어떤 결정, 소비 또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휴지 하나 함부로 사지 마라.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휴지 하나를 함부로 사는 사람이 집도 함부로 사고 결혼도 이상하게 하고 투자도 이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 사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무언가 선택하는 연습을 쇼핑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작가님께서 이렇게 관찰해 보셨을 때 사람들이 옷 같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먹는 거에 좀 더 관대한, 좀 덜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예,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효용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뭐 옷을 산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이거는 당장 구매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게 입었을 때 나한테 잘 어울릴까? 그리고 자주 입게 될까? 그런 걸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인 만큼 이게 나한테 뭔가 가치가 있을 거라는 게 보장이 일단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거에 따른 대가가 책임으로 따라와요. 이게 있는 만큼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경 써서 이걸 관리를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될 때도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걸 샀는데 2번 입었는데 왠지 버려야 될 것 같아. 이러면은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경험상 내 안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3만 원짜리 셔츠는 2번 생각해보고 3번 생각해보다가 나 이거 안 입을 것 같아. 이러면 결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만 원짜리 치킨, 족발 이거는요 보장을 해주거든요. 나의 기쁨을. 확실히 내가 그 맛을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먹을 때 내 기쁨도 확실히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쉽게 돈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질 않아요. 먹으면은 그게 더 이상 공간을 차지하면서 내 삶에 관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내가 소비를 할 때 그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더 돈을 적절하게 썼다, 만족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사라지는 거에 소비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약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주시는 말씀하고요. 보통 우리가 쇼핑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가 분명히 돼요. 네. 이게 되기는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을 씀과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물건으로 그 쇼핑의 결과가 남으면은요, 그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는 점점 가중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필수적이지 않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물건이 아닌 게 내 삶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권리적거리고요. 무의식에 이게 방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뭔가를 더 치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내 무의식을 권리적거리게 하지 않는 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무언가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가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다고 해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권리적거리는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좀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건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굉장히 큰 만족감과 효용을 주고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되는 물건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뭔가 기운이 빠지는 것 같고 약간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이런 물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물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 물건이 나한테는 이렇구나 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의 물건은 아니고요. 네네. 저에게 인생 고비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한마디로 망한 거죠. 그래서 집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서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집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안 들어가죠. 예. 예, 안 들어가요, 물건들이. 그래서 어찌어찌 급하게 이사를 하게 돼서 집어넣기는 했어요. 근데 가뜩이나 인생에서 안 풀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고 내 가슴이 답답하던 시기였는데 물건이 정말 꽉 차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서 방바닥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제가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 너무 답답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우울감에 많이 시달렸던 그런 인생의 암흑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뭔가 이제는 다 놔야겠다. 그 놓는다는 게 뭐냐면은 물건을 좀 놔야겠다. 물건을 놔야겠다. 네, 그 물건들이 새 거였어요, 다. 네. 근데 이제는 내가 이 좁아진 공간에 적응을 하고 여기서 살 틈을 좀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에서 무언가 살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없앴어요. 침대 없이 못 자는데 침대를 없앴고요. 책상도 없앴어요. 작가님이신데 책상을 없애셨네요. 그냥 이렇게 상 펴서 상 펴서 그냥 하고 소파 하나 남기고 그냥 가구 종류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방바닥이 보여요. 근데 그러면서 손해를 많이 봤죠. 근데 그때의 경험이 저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 삶에 아주 필수적인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공간을 제가 확보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체감을 했어요. 서울의 집값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쌉니다.
그런데 이걸 입지 않는 옷,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 이게 내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얘를 모셔두는데 물건이 한 평 차지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공간을 월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쓰지 않는 물건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물건들 월세를 내가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물건들을 한번 그 인생 위기의 순간에 정리를 하면서 정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싸게 팔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내 인생의 핵심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무언가 결단하는 연습을 했어요. 선택의 순간에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할 때 아니야. 이거는 가장 필수적인 게 아니야. 없이 살아보자. 이렇게 무언가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나중에 제가 일을 하고 또 제 인생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경영해 나갈 때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에 집중하는 연습도 됐어요. 결국 모든 물건은 소모품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물건을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물건을 고를 때 더 현명한 방법이고 만족도가 높다. 이런 걸 결과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모자를 하나 해변에 가기 위해서 사려고 했어요. 네. 근데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발리에 가서 햇빛을 가리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해변에서만 쓰는 거 말고 여름에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싶어. 그리고 보관하기에도 좀 편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복잡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결정을 하나 내린 거예요. 그냥 나 그 모자 발리에 버리고 올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선택의 폭이 확 좁아지죠. 그냥 챙이 크면 돼요. 햇빛을 아주 잘 가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가지고 발리에서 너무 잘 쓴 거예요. 정말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햇빛도 만족스럽게 잘 가려지고 근데 이게 접혀서 옷장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또 약간 불편한 그런 사이즈긴 했어요. 근데 버리고 올 생각이었으니까 그냥 사들고 간 거죠. 근데 너무 만족스러웠는데요. 그 물건이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걸 발리에 버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왔을까요?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맞추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버리고 오겠다고 생각해서 목적에 맞게 맞춤으로 이걸 소비를 하니까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감을 가지고 조금 불편을 감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죠. 뭔가 햇빛을 정말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어김없이 거기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이다. 내가 소장하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좁은 관점에서 만족시키는 식으로 쇼핑을 하면요. 의외로 그게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에도 쓰고 이거에도 쓸 거야. 이런 물건 중에서 만족감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리버시블 뭐 자켓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뭐 뒤집어서도 입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한 번도 뒤집어서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쪽이 더 나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멀티 기능을 가진 걸 원할 때 그 단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실패합니다.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물건을 잘 사는 사람이 사실 가장 잘하는 건 정리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또 정리에 굉장히 또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게 본질적으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정리를 통해서 좀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리가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무언가 물건이 있을 때 잘 배열하는 거, 뭔가 보기 좋게 딱 맞춰서 줄 세우는 거, 맞아요. 이걸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리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서 이 물건이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렇게까지 이게 나를 거슬리게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정리거든요. 그리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이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두 사람이 지금은 살고 있는데 근데 집에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1초 안에 다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배열을 하거나 보기 좋게 그렇게 해놓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물건이 제자리를 가지고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찾는 데 있어서 1년에서 한 5년 정도를 소비를 한다고 해요. 평생 동안. 1년에서 5년. 네. 그럴 것 같아요. 사람에 예. 따라서. 예,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찾는 날도 있잖아요, 뭔가를.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이 되면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5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렇네요. 근데 그 시간을 물건 찾는 데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게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이걸 찾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이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네. 막 찾고 하는 것들이 내 집중을 막 흐트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물건이 이걸 자리하고 있으면은요, 내가 찾는 물건이 쉽게 눈에 안 띄어요. 저는 무조건 보여야만 물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물건을 다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바로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물건을 대부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삶에서 효용성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데 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집안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이런 태도가 적용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내 감정을 관리하고, 보이지 않게 무엇을 자꾸 숨기고 꾸미고 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 차이가 크면은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작가님의 가장 최근 저서죠. 어른 수업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관계 사냥꾼이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유난히 인간관계를 서툴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관계 서툰 분들이 굉장히 고민 상담을 많이 해오세요. 네. 친구가 필요해요. 너무 외로워요. 근데 지금 친구가 뭐 한 명도 없고 저 너무 혼자 있는데 외로워서 사귀고 싶은데 제가 다가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제가 가만히 밀도 있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보고, 또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신 관계 사냥꾼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뭐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네. 모르실 텐데, 관계를 사냥꾼처럼 접근을 하는 건데요. 평범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서 관계에 접근을 이분들은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나 외로우니까 어떤 모임에 좀 한번 나가봐야겠어. 친구 좀 찾아야겠어. 이러면서 나가서 무언가 조건을 한번 따져봅니다. 사람들을 스캔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하고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사람이 좀 괜찮아 보여. 그리고 나하고 집도 가깝잖아. 친하게 지내면은 나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가가기도 하고 연락도 한번 해보고, 좀 우리 친하게 지내요, 뭐 이렇게 용기 내서 한번 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선물도 해보고 뭔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우리는 꼭 뭐 돈을 뜯어낼 거야, 뭐 이득을 볼 거야,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뚜렷하게 이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 이런 걸 너무 뚜렷하게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건요, 의외로 무서운 일이에요.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일단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만남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낯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위험한 타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 점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는 사람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 단계에서 저 사람이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 사냥꾼인 분들은 그냥 훅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되기 전에 친한 사람으로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목적으로 해서 다가오면은 누구나 경계심을 가지고 무장을 하게 돼요. 경계를 하게 되고.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사냥꾼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먼저 출석 도장을 찍는다, 얼굴 도장을 찍는다, 이런 개념으로 자주 보고, 너무 그 사람한테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되고 어쩌다가 소통을 하게
그렇게 되면 친절하면 돼요. 우리는 다정한 사람으로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죠. 그러면은 친구가 돼요, 다.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친구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특수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어떤 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한없이 가까울 수도 있고 또 한없이 갑자기 멀어질 수도 있고, 작가님께서는 친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친구의 범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관계가 좀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대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연락하는 친구 한 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A라고 해볼게요. 예.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사람이 10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네.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건강한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B가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분들, 네. 이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더 차라리 건강하다. 관계가 좁고 너무 하나로만 집중돼 네, 있으면은 굉장히 이게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발현되기가 쉽거든요. 네. 관계가 하나만 있잖아요. 거기에 예민해지게 돼요. 또 시야도 좁게 되고, 만약에 그 관계를 잃었을 때 타격이 너무 커요. 근데 반면에 관계의 갈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을 골고루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건강하죠, 그게.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넓게 보면. 그럼요. 근데 그런 관계가 많이 있으면은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면서 내 자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 나르시시스트 이야기들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 나르시시스트가 희생자를 고를 때, 그리고 관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고립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해요. 소통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만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거, 그게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꼭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해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하고 내가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조금 배우지 말아야 될 것에 자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다각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상적인 거는 당연히 T자형 관계죠. 골고루 좀 그냥 가볍게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개의 깊은 관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다양하게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주신 A와 B의 비율을 보면서 한 명하고만 굉장히 친밀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한 명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사람이라는 교우 관계가 그냥 통째로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무너져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럼 작가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친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립은 안 좋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혼자만 시간을 가지고 일하면서 소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한다. 예를 들면 그거는 분명히 해롭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 자체가 사회성이 DNA에 새겨져 있는 존재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인간이 되뇌를 발달시킨 이유가 사회성 때문이라는 설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차지할 만큼 뇌를 발달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연계에는. 근데 사회성이 우리 인간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성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수록 쾌감을 느끼게 우리 뇌가 설계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대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모든 사회 관계를 단절시켰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행복한 게 얼마나 중요해요. 뭐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사회성,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는 하나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내 무의식을 파고 들어가면은 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립은 안 좋다. 친구가 아예 없는 거는 그냥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또 반면에 내가 딱히 친구라고 대놓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다. 근데 사람들하고 교류는 자주 한다.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하대님 처음 만났잖아요. 네.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얘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럼 한 3년 후쯤에 누가 만나서 어떤 사이세요? 그러면 내 친구예요.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거는 못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여러 개 있고 가끔 만나서 공통 관심사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재밌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관계가 여러 개 있다는 거는 꽤 살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구가 없다. 근데 그런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웠던 친구나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는 게 느껴질 때, 이때 해법에 대해서 이제 어른 수업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관계는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편안할 것 같아요. 그게 디폴트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어떤 내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그냥 쓸쓸하다. 쓸쓸하다. 네, 쓸쓸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과 함께 했던 내 인생의 한때가 지나가는구나. 이 정도 감정 느끼시면 그걸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 과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한때가 지나가고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른 나의 시기가 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흘러간다. 말 그대로 계속 움직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작 그런 분들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정작 다른 사람,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은 고민이 많은데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안 친하고 이런 부분,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돈도 필요하지만 관계 자산이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거다. 관계 자산.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관계 자산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나 자신과 나의 관계.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타인과 나의 관계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를 한꺼번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 관계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필요 없는 관계에 대한 태도, 이거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잘 지내고 나와 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보지 않을 때 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함께 있어도 재밌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반면에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면은 내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꾸 나 혼자 있는데도 타인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신경을 써요. 그러면은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요. 억측하는 사람이 되고 오해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쟤 굉장히 피곤해. 쟤는 너무 함께 하거나 관계를 같이 유지를 하면은 괴로운 사람이야. 피곤한 사람이야.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발 나 자신과 좀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외로워서. 외롭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을 해보려고 제가 문화센터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막 바쁘게 지내고요. 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문득 살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은 외롭고 괴로운 마음이 훅 하고 덮치고 자꾸 혼자서 있는 시간이 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시는데요. 바쁜다고 해서 무조건 내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요. 조금 더 치열해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해센터에서 뭐 그림 그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자격증에 도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돈을 버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치열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집중력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무언가 나를 여러 상황에 놓아보고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그 경험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언가 리스크가 없고 어렵지도 않고 이런 경험 앞에서만 자꾸 나를 몰고 바쁘게 만들고 이런다고 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치열한 상황에 골고루 좀 앞에 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알바도 좀 많이 해보시고 무언가 인턴이라든지 좀 취업도 먼저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경험을 우선 빨리 쌓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그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꼰대 발언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모든 좀 괜찮게 삶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 남보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빨리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활용을 해요. 아까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른 수업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 사람이 머리가 정말 좋아서 친해지고 싶다. 혹은 저 사람이 정말 인성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친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매력이라는 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나에 대해서 잘 챙겨주고 나에 대해 잘 알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는 어떤 이정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자동 밀당이 됩니다. 자동 밀당. 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는 사람을 안 보이고 싶어. 이렇게 의식하면서 연락 가끔만 해야지.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것도 너무 나도 피곤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라서 다 눈치를 챕니다. 너무 인위적인데 네. 다 눈치채거든요. 그러면 어색해져요. 자연스럽게 밀당이 되어야만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지. 아니면 머리 굴리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자동 밀당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친구보다 좀 더 어려운 관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직장 동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 아니라 살면서 가장 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시고 정말 심하면 이제 뭐 그걸로 이직, 퇴사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또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직장 내에서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안 좋으면 지옥이 돼요. 삶 자체가. 가족보다 더 함께 있는 시간이 맞아요. 많으니까. 네.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게 뭐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새로 왔어. 취업을 했든지 부서 이동을 했든지 여기에서 나는 새로 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적응을 계속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예로 들어보면 노력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너무 하시는데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저는 그냥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직장에서 자꾸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느냐. 그렇게 저는 되물어요. 근데 그 고민 있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굉장히 상당수가 직장에서 자꾸만 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차 마시는 친구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 끝나고 나서 같이 그냥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직장 동료는 일단 그냥 직장에서만 보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그게 편해요. 아니 물론 더 친해져서 일생의 친구를 직장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여행 가고 끝나고 나서 같이 술 한잔하고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근데 기본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운이 좋으면은 그렇게까지 연결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처음부터 친구를 만들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냥 퇴근할 때 혼자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혼자 퇴근하고 싶은데 방향이 같다고 같이 갑시다. 네. 누군가가 그러면은 이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속으로 혼자 가고 싶은데 네. 그냥 회사에서 나옴과 동시에 어. 그냥 안 가고 싶어.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또 눈치 없이 예. 꼭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 나는 올리브영에서 살 거 있어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또 눈치 없이 어머 나도 올리브영에서 살 거 있는데 네. 그러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음.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그냥 왕이에요. 내가 2번, 3번 일을 더 안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뻐 보이고 관계가 좋은 거지. 나한테 다가와서 자꾸 뭐 먹을 거 나눠주려고 하고, 물론 먹을 거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 외에 다른 면에서 자꾸 어필을 하려는 게 보이면은요, 그 사람이 곱게 안 보여요. 그냥 자기 일이나 좀 열심히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에서의 관계를 잘 하고 싶으면 첫 번째가 업무 능력을 무조건 높여라.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배려를 해줘요. 다른 동료들이. 그러면서 관계가 또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요즘 문제가 많은데요. 그 디테일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또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높은 사람들이 괴롭힌다든지 이런 거를 좀 편견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팀 내에서 어우러지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자기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 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당한 것 같은지 작가님께서는 이 사람 간의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된다. 일단은 그게 기본 전제라고 생각해요. 기본 전제는 적당한 거리가 일단 필요하다. 무조건 딱 붙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연인이라고 해도 연인들은 스킨십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너무 둘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네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딱 붙어서 옆으로 이렇게 볼 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러네요. 어떤 표정을 하고 지금 어떤 기분인지 내가 볼 수 없어요. 그렇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힘들 때,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항상 의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거리를 둬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시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시면이 나를 본다. 이건 니체가 한 명언인데요. 네.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 시면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아의 깊은 면이에요. 내 자신의 깊은 면을 너무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은요, 함정에 빠져요. 내 자신과도.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이것도 좀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고 남의 일처럼 볼 수 있는 시각이 항상 필요해요. 우리는 나 자신과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남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데 다만 한 가지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보세요. 조금 떨어져서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볼 붙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이 사람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배려를 해주고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작가님 그 어른 수업에 보면 진심에도 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 진심에도 돈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작가님의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제가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이 다른 면에서 관대할 가능성은 없다. 이걸로 저는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을 잘라서 바꿔오는 게 돈이잖아요. 그 소중한 걸 쓰기 싫은 사람, 그게 아까운 사람이 사실 소중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마음은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정말 아까워서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나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인색한 사람하고는 그냥 적당히 거리 두면서 살아야겠다. 1단계, 2단계, 3단계 거리가 있으면은 3단계 정도로 거리 조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쓰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아예. 그래서 저 사람이 뭐 돈을 쓰건 안 쓰건 그냥 상관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만 일단 만나서 돈을 쓰게 되니까 이제 저는 그 생각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심리학자이시죠. 더불어서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박상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교수님의 내러티브를 한 가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심리학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를 털어놓는 네. 주변 사람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공감 퀸으로 가시다가 더 가서 교수님에게 이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이신가요? 아, 맞아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도 누가 돈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 상미한테 빌려. 이게 유행어였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을 점검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착한가? 내가 정말 늘 주면서 기쁘기만 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뻐서 나눈 적도 있지만 나는 늘 착해야 돼 라는 강박,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나, 관계에 대한 불안, 이런 마음 때문에 원치 않는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너무 많이 수용하고 희생하면서 산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잘 거절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 가게 할 수 있다. 우리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돈 잃고 사람 잃는다. 네, 그건 가만히 되짚어 보면 내가 진심으로 기쁘지 않은데, 그리고 내가 이걸 못 받아도 돼, 정말 이 사람 줘도 안 아까워, 이런 기쁜 마음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그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순응했던 관계는 결국 안 좋게 끝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근육 키우자 심리학 강의하면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거절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들 회수가 얼마나 됐나요? 아이고, 참 정말 여전히 뭐 누가 돈 빌려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면 여전히 거절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돈을 못 받는다, 그래도 너 기쁘게 줄 수 있는가? 네. 라고 묻고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 경지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못 받고 화병 나고 이랬던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내가 기쁘게 줄 수 있을 때만, 그리고 이 돈을 못 받아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 줍니다. 일부를 줍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선은 있어요. 한 10분의 1 정도를 주자. 적은 돈이라면 한 5분의 1 정도를 주자. 그리고 안 갚아도 된다. 난 네가 이걸로 좀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갚아도 된다. 오히려 이러면 거의 100% 회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아까 정말 말씀하신 부분이 돈 잃고 사람이 잃는다. 네. 돈 관계가 얽히는 순간 사실 가족 간에도 다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준다. 네,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네. 네,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나랑 오래갈 좋은 관계라면 나한테 부담이 되는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부탁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면 네. 이 부탁이 잘못된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건 두 가지를 포함해요. 첫 번째가 좋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 두 번째가 어쩌면 더 중요해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 네, 이 두 개가 다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인간관계를 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거절하기가 진짜 난감한 이런 부탁을 수시로 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 될 관계로 보시는 게 사실 옳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끊어내야 될 때, 그다음에 거절해야 될 때 확실히 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걸 많이 여쭤보세요. 그게 만약 가족이면 어떡합니까? 아, 네. 아내면 어떡하고, 네. 남편이면 어떡하고, 또 부모 자식 간이면 어떡하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땐 저는 상당히 이제 거기서 어려워지거든요. 맞아요. 예.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가 사실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건 독이 되는 관계가 분명해요. 근데 이게 친구라면 당연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친구라면 끊어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고민이 직장 동료일 때. 자, 직장 동료는 가족이 아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와는 뭐 삼촌, 이모, 형, 동생, 누나, 언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직장에서 나의 능력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아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싸웠어도, 감정적으로 부딪혀도 일할 때는 스마트하게 협력해서 일 잘하는 관계. 그리고 퇴근하면 관계 멈추는 거예요. 출근하면 일할 때만 또 스마트하게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라면 그렇게 정립을 해야 된다. 근데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드러나는 게 연예인 가족이니까. 근데 가족 사이에서도 감정을 착취하고 또 더 심하게는 물질적으로 너무 심하게 착취하는.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가족 중에도 유독 착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타겟이 되어서 이 사람은 희생만 하고 돈만 벌어오고 가족들은 그걸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의외로 이런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준을 좀 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진짜 때로는 내가 왜 돈 버나? 내 직장에 대한 회의가 들고, 그리고 내가 너무 불행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밀착이 아니에요. 거리두기와 바운더리 지키기예요. 그래서 내 부모와 형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거리두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혼일 때도 우리는 거리두기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가족도 보살필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착한 사람들이 계속 참아요. 참고 참다가 나중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택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욕들어요. 그리고 이 착한 사람들은 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끊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 전에 거리두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면 이건 문제가 정말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내 가족은 누구냐? 내가 선택한 내 배우자,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들, 이게 내 가족이에요. 근데 원가족, 내 부모님과 형제 자매, 결혼 후에는 그들은 원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야 돼요. 남보다는 가깝지만 내 가족의 범주에 있지만 먼 가족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분리하고, 그리고 우리 원가족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관계의 싸움이 잦아지거나 내 자식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멀리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가족인가? 우리는 누구를 제일 책임져야 되냐면 내가 선택한 가족을 제일 책임져야 돼요. 부모님이나 형제는 내가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 나의 형제였어요. 주어진 가족이에요. 네. 그럼 이건 이순인 거예요. 근데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아이들,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가 원해서 낳았어요. 무조건 책임져야죠. 그래서 결혼 후에도 원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가족이 이혼으로 가거나 파탄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의 주제가 원가족 때문이라면 당연히 멀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많이 싸우고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런 사연을 너무 많이 이제 주셔가지고 네. 안 그래도 오늘 교수님이 이제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걸 꼭 여쭤봐야겠다. 멀어져라. 네. 사람들은 남의 성공에 무임승차하려는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친분이 있다. 근데 갑자기 잘 됐어요. 그럼 너무 당연하게 돈 좀 빌려줘. 네가 한턱 내. 이걸 너무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나의 직업이 바뀌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인간관계가 또 한 번 바뀌거든요. 사실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은혜 갖고 싶은, 내가 잘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밥 사고 싶어,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연락이 안 와요. 패끼칠까봐, 맞습니다. 부담스러워할까봐. 맞아요. 네, 저도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은혜 갚을 사람 목록을 제가 작성했어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위로를 줬건 경제적 도움을 줬건 은혜 갚을 사람 명단을 쭉 썼어요. 내가 무조건 도우리, 내가 나누리.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먼저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항상 지켜보다가 저 사람 어렵대 소문 들으면 제가 먼저 입금하고. 그런데 그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떳떳하게 그렇죠. 연락이 와요. 그리고 내가 좀 그건 들어주기 어려운데 그러면 백발백중 비난을 해요. 저 인간이 좀 잘 되더니 뭐 방송 나오더니 인간이 변했다. 근데 인간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우린 원래 그대로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덕 봐야겠다. 저 인간 잘 됐대. 그리고 막 그 사람의 성공을 폄하하기 시작해요. 야, 뭐 나랑 별 차이도 없던 녀석이 갑자기 잘 되니까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내가 뭐 작은 부탁했는데 거절하더라. 이러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발동은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에요.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냐면 그 친구 정말 노력하더니 성공했어. 나 그 친구 더 옆에 다가가서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이런 마음이 진짜 자존감이에요. 더 옆으로 가야지. 나도 비슷하게 닮아가야지. 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발동해요. 그래서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끌어내리면서 잠깐의 자기 위안을 맛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은혜 갚을 사람들 리스트를 펼쳐놓고 그분들하고 더 가까워져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가 점점 없어져요. 이런 고민 아마 네, 교수님도 네.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이러다가 말년에 진짜 고독하게 누구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런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교수님께서? 맞아요. 예. 친구라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가족 관계만으로는 안 돼요. 친구 관계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게 한국인들인데 우리의 고정관념에 어떤 게 있냐면 오래된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냐면 오래되었고 도옥이 되는 관계고 만날 때마다 기 다 빨리고 만날 때마다 마음 불편하고 은근히 자기 자랑하면서 나를 깔아뭉개고 서로의 성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평생 친구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인생의 나락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친구들 보면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말투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나이가 비슷하고 학력이 비슷하고 동네가 비슷하고 아니에요. 관심사가 비슷하고 내가 배울 게 많고 나만 배울 게 많은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에게 배울 게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 구독자들이야말로 우리의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관심사가 같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친구의 개념은 정말 새롭게 재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달 친구에 대한 일기를 쓰라고 해요. 월 말에는 가계부만 정리할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 이번 달에 누구를 많이 만났지? 누구랑 통화 많이 하고 문자 많이 주고받았지?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 즐거웠나? 헤어지고 나서 좋은 에너지 얻었나? 서로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었나? 함께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아니야 인간은 만나면 남편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은근히 내 가족 그리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 은근히 디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있어요. 질투와 시기심으로. 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리 리스트 1번인 거죠. 그래서 매달 관계에 대해서도 평가하라. 그리고 서로 만나면서 서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나 이 친구랑 사귀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나이 들수록. 그리고 나도 이 친구에게 좋은 영향 주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쉬워요, 그 기준이면. 저도 매달 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가까워지고 누구와 멀어져야 될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인간관계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월 인간관계에 대한 리스트나 일기 같은 걸 형식으로 네. 써보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네. 보통은 자연 상태에서 일단 결혼할 때 한번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그런 말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바로는 특히나 경제적으로 확 잘 되고 나면 또 한 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집 샀을 때. 네. 그런 그다음 이제- 애들 대학 갈 때. 그렇군요. 아하. 그다음 애들 취업할 때. 근데 우리가 진짜 또 기준 하나가 뭐냐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정말 내가 슬프고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이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대박 났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정말 너 잘 돼서 내일처럼 기쁘다 하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일까요? 후자 쪽이 압도적으로 좋은 친구죠. 맞아요. 우린 남의 슬픔에는 얼마든지 동조할 맞아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실패를 위로하면서 자기 위안도 얻어요. 그런데 정말 내 친구가 나보다 옛날에 공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 것 같았고 나보다 뭔가 부족했는데 완전히 가면 갈수록 대박이 나요. 이때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인가 먼저 점검하고 또 내 친구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점검해 보면 또 우리가 관계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질투, 시기 이 두 가지가 정말 가장 질적으로 안 좋은 빈곤의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빈곤의 에너지라는 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도 빈곤하겠지만 이 마음 내적으로도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네. 사촌이 땅을 땅을 사면 사면 배가 아프다. 아프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속담이 아니래요. 다 있어요. 좀 다르지만 나라마다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인간의 본성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겠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이성으로 그걸 얼마나 자기 통제를 해서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저는 내면을 고양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게 마음 근육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마음 근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 이 책 안에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고통을 다 썼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다 시기와 질투가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최고의 경쟁 관계, 시기 질투의 관계는 형제자매 관계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왜 언니만 좋아하고 나 미워해? 왜 오빠만 좋아하고 나 차별해? 이거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공부를 더 많이 한다가 아니라 그래 시기 질투가 나지. 근데 이걸 좋은 에너지로 바꾸어 쓸 수가 있어. 시기 질투가 난다는 건 부럽다는 거야. 그러면 욕하고 멀어질 게 아니라 가까이 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어째서 이 인간은 나보다 더 사랑받지? 더 인정받지?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기 질투가 느껴질 때는 나의 성장 기회가 온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욕하고 멀어지지 말고 더 가까이 가. 그리고 관찰해. 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되고 사랑받고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러면 그 사람 이상이 될 수 있어. 근데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멀어지면 결코 그 사람보다 더 나아질 수가 없어. 이런 교육을 어릴 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다르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었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거의 근데 오늘 방송 보시고 나면 네. 내가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구나. 나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네. 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자랑을 좀 자제해야 한다. 자기 자랑. 네, 맞습니다. 나에게는 자랑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이 정말 많아지잖아요. 네. 우리가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마음껏 먹어. 내가 한턱 쏠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 대학 졸업하고 네. 대기업
한 네, 번에 붙었잖아. 마음껏 먹어. 그러면 와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정말 내 새끼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상처거든요. 나이 들수록 자식이 내 자랑인 경우도 있지만 상처인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게 더 많을 것 내 같아요. 새끼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저 집에는 뭘 해도 잘 돼요. 그럼 그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 마음은 너무 참담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부모로 잘못 키웠나 죄책감도 들 것이고 또 어떠냐면 우리가 또 자식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애가 아파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은근히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누워있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인 모임에서 우리 아들 잘 됐다고 막 한턱 내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투병하고 있는 내 자식이 떠오르거나 먼저 떠나버린 내 자식이 떠오를 수도 있고 밖에서 말 못했지만 히키코모리로 집에만 있는 청년들 지금 공식 집계 20, 30대가 50만 명이고요. 저희 치료자들이 볼 때는 최소 100만 명, 20, 30대가 집안에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100만 명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의지도 없이 없고 나는 이미 실패했어.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업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업 자녀. 네. 그래서 요즘 40대 후반, 50대 분들이 상담 많이 오세요. 그 전업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식 자랑이 축하해주기 너무 어려운 나의 상처를 건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은 좀 참자. 그래서 3가지 자랑을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1번이 전 자식 자랑이라고 자식 생각해요. 자랑. 또 이런 유형도 있어요. 낳고 싶은데 못 낳은 사람들도 있어요. 낳고 싶은데 못 낳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식 자랑하지 말자. 네. 2번째가 돈 자랑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1번이 자식이고 2번이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돈이라는 건 정말 노력한다고 따라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것들이 엉키고 엉켜서 함께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하는 투자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거절 못해서 빌려주고 떼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야 우리 집이 이번에 몇 억이 올라서 대박 났어. 팔았어. 그래서 새로 샀는데 한 달 만에 또 얼마가 올랐어. 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돈으로 계속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좌절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직접 축하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내 입으로 너무 자랑하지 말자. 그냥 이사했어. 예전보다 그냥 동네가 좀 나아. 그냥 이 정도로만 하자. 그다음 3번째가 남편 자랑, 이제 아내 자랑, 배우자 자랑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냐면요, 이게 나이 들수록 다양한 또 형태가 있어요. 네. 뭐 이혼한 사람, 그렇죠. 네,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 재혼했다 다시 이혼한 사람, 그리고 3번째 가는 사람, 그리고 가고 싶은데도 40, 50대까지 못 간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나는 배우자 흉본다고 하는 게 들어보면 배우자 자랑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서 뭐 이런 거죠. 뭐 아우 진짜 우리 남편은 맨날 해외 골프 치러 다닌다고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면 카드 던져주고 나가. 그냥 너는 마음껏 쇼핑하라고. 근데 나는 진짜 돈 없어도 남편이랑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이게 한탄일까요? 자랑일까요? 우리 집에는 새끼 다 먹는 삼식이가 있는데 이게 진짜 부럽다는 건지 이게 나를 놀리는 건지 누군가에게는 나의 행복이 굉장한 상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자랑은 나이 들수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내 마음 근육을 키우려면, 내면을 고양시키려면 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거는 정말 소란스러운 대중들 사이에서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면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 스스로 혼자, 저는 이제 셀프 고립이라는 용어를 이제 굉장히 예전부터 영상과 저의 책 더마인드에서 셀프 고립을 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너무 좋은 개념이에요. 저는 그걸 고동력이라고 표현해요. 고동력을 키워라. 네. 그게 마음 근육이에요. 네. 이게 결국은 혼자와의 싸움이에요. 예. 근데 혼자서 생각만 한다?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유튜브처럼 다양한 인생의 정보와 지혜를 다 주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켜면
그런 유명인들 다 나와서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혼자서 공부해야 됩니다. 혼자서 공부하라. 그리고 이렇게 관심사가 비슷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같이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친구들을 찾아 나서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었어요.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보다 야 같이 보자, 같이 읽자. 그리고 넌 그 방송 보고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 나는 하와이 데저텍에서 오늘 이 강의 들었는데 나 그거 꼭 해보려고. 근데 혼자는 힘들 것 같아. 같이 해볼래? 혼자는 힘들어도 같이 하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 그 셀프 고독,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요약 정리하고 도전하고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저는 이런 노하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 외롭지 않고. 이건 외로움과 차원이 달라요. 셀프 고독은. 네. 집요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고 내 약점이 뭔지 발견하고 그걸 이제 뒤집어 엎을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이건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성장이거든요. 이런 힘을 키워내면 인간관계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공감되고 고동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고동력이 높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그 사람이 진짜 겉으로 보기엔 유약해 보일지라도 맞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그 사람은 맞아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로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연애하거든요, 보통. 그럼 분명히 실패해요. 네. 분명히 실패해요.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싶고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싶거든요. 그럼 연애든 결혼이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혼자서도 굉장히 잘 지내. 그리고 나는 혼자서 공부하고 취미생활하고 나는 혼자 있어도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난 내가 참 좋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연애하고 결혼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에 대한 이해심도 많아지거든요. 상대가 조금만 짜증내고 화를 낼 때, 상대가 힘들 때 짜증내고 화낼 수 있어요. 근데 고동력, 셀프 고동력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맞아요. 난 진짜 내 팔자야. 쉴 데가 없어.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더 극렬하게 싸우게 돼요. 근데 내가 셀프 고독 그리고 고동력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당신 요새 좀 힘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자꾸 나지 화도 자꾸 나는 것 같아. 좀 쉬어. 한숨 푹 자. 우리 한 2시간 있다 얘기해. 이럴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부분도 너무 공감됐어요.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을 읽고 이거 너무 좋았어. 근데 혼자만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께 내가 진짜 이제 이걸 내 걸로 만들려면 원래 책 읽고 2달, 3달이 지나면 90%를 까먹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옛날에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더라 기억이 안 나잖아요. 또 사기도 해요. 네. 안 읽은 사람은. 근데 그런 이유는 여러분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라거나 깜빡깜빡 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원래 사람은 다 까먹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아. 근데 한 번만 읽고도 비교적 굉장히 오랫동안 내 안에 남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누군가를 붙잡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떻다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아는 거예요. 맞아요. 교수님도 같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의지적인 부분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이게 남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방송 보면서 댓글에 뭐라고 쓰냐면,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이렇게 쓰세요. 네, 근데 같이 할 사람이 저 없다면 소리내어 읽으면 돼요.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방송으로 듣고 내가 이거 해봐야지 한 걸 쓰는 겁니다. 나 이거 꼭 도전해 볼래? 방송 들으면서 요약하고, 그리고 핵심 별표 이거 꼭 실천할래? 이것도 좋고, 또는 책이라면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내가 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거울 보면서 내가 나한테 네. 설명하기. 이것도 정말 아마 거의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거 한번 진짜 해보시면, 한번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추천해주신 방법이니까, 같이 할 사람이 없다, 또는 뭐 이거를 누군가를 붙잡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가장 친한 5명의 사람의 평균이 당신이라는 사람이다. 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옛날 친구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만나보면 진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너무나 품격 있게 나이 든 친구가 있는가 하면, 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너무 천박하게 변한. 보면
어떤 친구랑 어울리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딱 나와요. 네, 네. 외모도 말투도 하는 생각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면 배울 게 많고 그게 꼭 뭐 경제적인 거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품도 그리고 독서량도 사람을 대하는 예의도 내가 참 닮고 싶어 배우고 싶어 이런 배울 게 많은 친구들 옆으로 계속 가서 그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 내 평균 점수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맨날 만나던 사람 만나고 이 친구는 만나면 맨날 남 흉만 봐요. 근데 나한텐 잘해. 그래서 30년째 만나고 있대.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진작에 이 사람과 좀 멀어졌어야죠. 왜냐하면 남을 흉보는 거 내가 동조하지 않더라도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겨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곁으로 갈 확률이 되게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배울 게 많은 친구들 옆으로 가자. 평균 수준을 높이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제 내담자분이 78세신데 이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진짜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네. 우리가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잖아요. 네. 65세가 넘으면 사우나 가서 나체로 딱 앉아 있으면 대학 나온 이나 한글 모르는 이나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젊어서 학력이 얼마나 높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품격이 65세 이상에서는 너무나 확연히 나오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부를 아무리 누렸어도 정말 안 좋은 인상과 관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는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도 남에게 베풀고 좋은 사람들과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온 분이라면 너무나 온화하고 품격 있는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자기의 인품을 결코 숨길 수 없다. 78세 어르신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느낀 게 정말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꾸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는 젊은 20대 청년들을 보면 친구들이 서로가 A, B, C, D, E가 5명이 서로 무리로 몰려다니는데 이 5명이 서로를 각자를 다 싫어해요. 각자 제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충동적이고 근데 이 5명이 계속 몰려다니는 이유는 5명이 정말 그 평균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5명이 있을 때 그 뭔가 나쁜 짓을 하든 뭘 하든 이 5명이서만 할 수 있고 그때 나오는 그 도파민 같은 게 다른 관계로는 도저히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면서 계속 뭉쳐서 계속 같이 다닌다. 그래서 맞아요. 패거리들 같이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일하고 또는 남 흉보고 그런 이렇게 어떤 그룹이 있다고 치면은 과연 그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좋아서 같이 맨날 시간을 보낼까? 정작 본인들은 서로 또 뒤돌아서면 되게 싫어요. 서로 싫어하고 근데 계속 만나고 그게 뇌의 비밀이에요. 우리 뇌는 알고 보면 되게 부정적이에요. 뭐냐면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계속 말해요. 살던 대로 살아. 그냥 만나던 애들 만나. 편하잖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냥 살던 대로 살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 내 내면의 목소리를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니 나 살던 대로 안 살 거야. 나 오늘 강의 들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대. 나 인간관계 정리해볼래. 그리고 배울 게 많은 사람 옆으로 가볼래. 끊임없이 내 내면의 소리를 거절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성공하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끊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내면에서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뭐 이제 와서 내가 뭐 친구를 다시 사귀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나의 뇌는 나에게 계속 말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이 들수록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내면의 목소리가 안주하라 라고 할 때 싫은데? 나 100살 이상 살면서 더 품격 있게 살 건데? 그렇게 용기를 좀 내보자. 제일 무서운 적은 나 자신입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똑같아요.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 과정과 네.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든 인격적인 부분이든 인간관계에서 또 훨씬 더 윤택하고 나은 인간관계를 가기 위한 과정과 단계와 그게 똑같아요. 안전지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또 다른 새로운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인간관계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
넘어서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인간관계도 네. 똑같군요. 맞- 교수님 말씀. 이대로 예. 살고 싶은가? 예. 더 잘 살고 싶은가? 나에게 물어보면 돼요. 음. 그리고 또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 자꾸 상상해 봐야 돼요. 이대로 살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거의 다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네. 더 마이너스로 가거나. 근데 더 잘 살고 싶다면 나의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 그 다음이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은 수명이 늘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심리학에서도 정말 강조하는 게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은 하나다. 그래서 정신, 신체, 의학이라고 해요. 정신과 신체는 하나다. 그래서 이 책에도 무조건 몸을 움직여야 된다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정말 무기력하고 그냥 이 삶에 안주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고 그리고 정말 두 발로 땅을 딛고 걷거나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걷거나 뛰면요 혈액순환이 정말 잘 되고 혈류가 뇌로 갑니다. 그리고 활성화돼요. 그래서 안 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는 뭔가 결정이 잘 안 될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뛰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자극돼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운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네. 해야 된다. 네. 저 역시도 정말 많이 말씀드려왔던 게 마인드셋 할 때 결국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원래 잘 안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다고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조금 더 그걸 하기에 수월할 뿐이지 저절로 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맞아. 저는 그래서 그냥 밥 먹듯이 매일매일 그거를 정말 이악 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와, 정말 맞는 말. 네. 뇌과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결심만 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건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이 좋고 아니면 좋은 강의 듣고 좋은 책 읽으면서 거기에서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면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간다. 이걸 믿고 운동하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생각도 감정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이 직장 다니니까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건 핑계예요.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자극을 받았을 때 6초의 시간을 줘요. 그리고 6초 동안 질문해요. 지금 화를 자극받았어요. 내가 화를 낼 만해요? 근데 우리 뇌는 이 주인님한테 물어봅니다. 6초 동안. 주인님, 네. 화를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럼 내가 나의 습관대로 하나를 때려잡는 거예요. 네. 화를 내자. 네. 아유, 나를 위해서 내지 말자. 저 인간이 이상한 거지.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나 너 때문에 지금 짜증났어. 너 조심해. 이건 진짜 어리석은 말이에요. 너 때문에 짜증난 게 아니라 우리 네, 뇌는 맞죠. 나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짜증을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내가 낼까 말까 중에서 짜증 내자? 아유, 짜증 내봤자 내가 똑같은 인간 되지. 안 낼래. 아유, 왜 이렇게 짜증을 내세요? 앉아요, 앉아요. 물 한 잔 먹어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났나 말해봐요.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감정도 내가 선택하는 거지 너 때문이 아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 연습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화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는 내가 내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책 제목에 마음 근육이 있어서 저는 마음 근육이 네. 이거구나 지금 딱 저는 와닿는데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네. 6초의 시간을 두고 반응을 할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하기까지 마음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맞아요. 올바른 보다 현명한 맞아요. 반응으로 나갈 거고요. 맞아요. 이 마음 근육이 없으면 외부의 자극에 그냥 즉각 반응이 나가는 거죠. 네. 오면 바로 바로 네. 반응하는 누가 이렇게 거죠. 탁 치면 마치 네. 작용 반작용처럼 네. 치면 팍 이렇게 네, 맞아요. 남이 치면 팍 네. 예. 그게 네. 우리가 동물의 뇌라고 하는데요. 편도체는 3초 만에 반응합니다. 네. 자극을 주는 대로 3초 만에 짜증내고 하네요. 그건 동물의 뇌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근육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6초 동안 그 반응을 조절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교도소에서 그 강력 범죄자들 심리 치료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그 고민 상담, 심리 치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소자들이 제가 했던 교육 중에 제일 도움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압도적인 게 이 6초 훈련이에요. 6초면 더 좋은 감정과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되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났고 너 때문에 분노했고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때렸고 내가 살인도 할 수 있었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나의 뇌는 나에게 충분히 선택할 기회를 줬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온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강력범죄자 아저씨들이랑 제가 같이 이걸 해요. 화 낼까 말까 낼까 말까 예, 6초 동안 이걸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게 해요. 짜증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내지 말자를 선택해요. 그리고 막 웃어요. 그래서 6초면 된다. 선택할 수 있다.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훈련할 수 있고 훈련을 하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강력범죄 재소자분들은 심리 상담 해 보시면 조금 특이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 오늘 대화에서 다 나왔어요. 엄청난 인생의 사건은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가까운 사이에서 인생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요. 살인사건도 모르는 사람 묻지마 살인사건 얼마 없어요. 살인사건도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너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때 특히 이제 맞아요. 저희 여자교도소 가보면 이제 빨간 명찰하고 있는 언니들이 이제 그 살인이에요. 근데 얼굴이요. 그냥 제 친구들의 얼굴이에요. 네. 우리 동네 언니들의 얼굴이고. 근데 누구를 죽였나 보면 누구를 죽였을 것 같아요. 가족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가족, 친구. 친구를 왜 죽여? 남편이 압도적 1위예요. 그 사람을 한때 사랑했죠. 한때 사랑했는데 정말 가깝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관계가 됐을 때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 그래서 가족 사이에 의외로 살인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이 그런데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엄청나게 자존심이 훼손되었을 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왜 죽였어요? 라고 저희 물어보죠. 왜 죽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답이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해서요. 이게 압도적이에요. 근데요, 이게 내 마음 근육이 튼튼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가 날 무시해도 그걸 별로 나의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맞아요. 저 사람 되게 볼 줄 모르네. 나 좋은 사람인데 왜 딴 데서 하는 걸 나한테 이렇게 하풀이야? 네가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 그냥 금방 털어져요. 근데 정말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누가 쳐다만 봐도 왜 맞아요. 쳐다봐? 왜 쳐다봐? 이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보호하고 자존감을 키우고 이렇게 내 마음 근육을 보살핀다는 것은 사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뭐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보면 요즘에 분노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시기나 질투를 하고 있고 그런 꼴 다 이도저도 보기 싫다 하면 이제 운둔 히키코모리로 세상과 단절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거의 키워드들이 이런데 특히나 이제 우울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울증 이건 이제 사실 병이잖아요. 병인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21일 동안 우울증을 치료하는 회복하는 그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뇌과학에서 21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가 살던 대로 살아. 만나던 사람 만나. 에이, 뭘 새로운 걸 도전해.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뇌에 지진이 일어날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안 하던 행동을 21일 동안 매일 하면 이 21일이 고비예요. 21일 동안 매일 하면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도 3, 7, 20일, 21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 7일이 지나야 외부 사람들 보여주고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21일은 생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보고 싶다. 안 하던 운동을 먼저 하는 걸 전 가장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안 하던 것 중에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매일이 중요한데요. 중간에 하루 빠졌어요. 언제 제일 많이 그만할까요? 작심삼일. 네, 3, 4일 때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데이로 가야 돼요. 그때부터 다시 1일. 그래서 21일을 꾸준히 하면 우리 뇌가 항복하기 시작해요. 아유, 이 인간이 이제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1일을 성공하고 나면 3개월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3개월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불편해져요. 그럼 1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그 다음 3개월, 네.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뇌에 새로운 알람 시계가 생겨요. 죽을 때까지 평생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울한 상태를 21일간 어떤 루틴을 좀 거치면 될까요? 예. 이게 결심만으로는 어렵고요. 내가 어떤 방송을 선택하든 어떤 책을 선택하든 그래서 뭔가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멈추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으로 21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이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안 된다는 독자를 다 모은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매일 온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매일 밤에 책을 안 읽으면 잠이 안 온다. 습관이 형성된다는 네. 신호인 거죠. 그래서 함께 하라. 함께 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써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책도 빌려 읽으면 반납하고 나면 더 빨리 까먹어요. 네. 그래서 책도 나만의 막 이렇게 노트북에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밑줄도 긋고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방송도 정말 좋은 방송을 들었다면 저는 한 10번은 들어라. 21일 동안 매일 들어라. 그러면 정말 이게 외워지잖아요. 행동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함께 하라. 네. 앞으로 10년 뒤에 교수님도 저도 또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건데 10년 뒤 정말 또 다른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설레요. 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 저 이제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나는 많은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또 새로운 길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책을 읽을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러운 사람들 옆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내가 충분히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좋은 사람들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꿈꾸는 그 이상이 충분히 되어 있을 거다. 제 인생의 제일 큰 꿈이 뭐냐면 명랑한 할머니 되는 거예요. 진짜 귀엽고 명랑한. 인생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를 사랑하면 노인이 되어서도 아주 명랑하고 귀여운 할머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것만이 제 꿈이에요. 쇼펜하우어가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명랑한 마음. 예, 철학자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 강조하는 건 명랑한 마음.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괴롭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미 망한 것 같다,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우선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자야 돼요. 우리가 잠이 부족하면 뇌는 무조건 부정으로 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 들수록 내 외모를 좀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한 명 잡아서 둘이 한 조가 되세요. 그래서 저도 제 조카랑 지금 2달 동안 5kg 빼기 매일 아침 몸무게 인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내기로 했어요. 50만 원. 돈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죽기 살기로 막 노력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사소한 거라도 행동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살을 빼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괴로울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500원짜리 마스크 시트라도 사서 피부 마사지라도 한번 하고 그리고 방 청소하시라 그럽니다. 내가 내 공간이 깨끗하고 상쾌하고 내 공간에 있는 게 즐거워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방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방에서 냄새나고 이러면 계속 방 탈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나보다 질 낮은 인간들하고 계속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집이 싫어지고 그래서 나를 가꾸라 그리고 집 청소하라 이런 것들 저는 많이 권해드립니다. 네.